이것은 분명히 벨라루스를 끌어들이려는 의도입니다. 직접적으로 분쟁에 끌어들이고 전투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그로 인해 정치적, 외교적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할 가능성을 더욱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는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조약에 명시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전쟁의 새로운 전선을 열고 하이브리드 동원을 선언합니다. 오늘 벨라루스에서는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이른바 동원 훈련이 갑자기 시작되었고 국가두마는 벨라루스인들이 러시아 군대에서 복무하도록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연합 국가를 원했다면 특권이 있는 곳에는 의무도 있다는 식입니다. 이제 벨라루스인들은 러시아 군대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루카셴코 본인도 국민들에게 곧 오랫동안 나라를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푸틴을 만나기 위한 업무 방문이고 그 외 일정도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이 마치 도주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면 민스크에서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제13차 지역 포럼이 열리는데 루카셴코는 이 포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에게 갈등을 고조시키는 데 도움을 달라고 요구했고 빚을 갚으라고 압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0년에 시위로부터 그를 구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말이죠. 유럽연합 소식통에 따르면 에마뉴엘 마크롱과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루카셴코에게 경고를 했으며 이는 공개적으로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크롱은 5월에 루카셴코에게 전화를 걸어 1시간 반 동안 통화하며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의 압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편 폴란드에서는 긴급 경고가 나왔습니다. 모스크바가 벨라루스를 이용해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 깃발 작전인 조작된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도 대규모 전쟁을 준비하며 러시아 국민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이미 10월에 수만 명의 신병을 훈련시키기 위한 새로운 훈련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두마 선거가 끝난 후입니다. 물론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것을 동원령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훈련장을 건설해서 병사들을 신속하게 훈련시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한편 오렌부르크 인근에서는 또 한 번의 공격 이후 러시아 연방가스의 60%를 처리하던 핵심 가스 처리 공장이 불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모든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원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러시아 내에서의 동원령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9월에 예정된 국가두마 선거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전투 중인 군대를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동원령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징병사무소 소식통과 크렘린 및 FSB에 가까운 인사들을 인용해 베르스트카와 바지니의 이스토리에서 보도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대규모 군입대 준비가 이미 몇 달째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계획 중이라는 사실만 알려져 있습니다. 절대 이를 동원령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10월부터 러시아군은 수만 명의 인원을 신속하게 훈련시킬 준비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지금 추가로 훈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방부에서 수백만 루블의 보너스로 전선에 유인하는 계약직 군인들의 유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하루에 80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방 정보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이제는 최전선의 손실을 보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의 모집 속도는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4월에는 1708명, 5월에는 1378명이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1000명이나 적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베르스트카 매체의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바닥난 것 같다고 예전 동원됐던 한 사람이 베르스트카에 말했습니다. 그의 연대는 최대 40%만 충원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병사들은 전투를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감옥에서 데려오고 누군가는 거리에서 데려옵니다. 말 그대로 노숙자들입니다. 범죄자들인데 나이도 많고 병도 많아서 겨우 서 있을 정도라고 그는 불평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장군들이 인적 자원이 충분하다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의 내 지역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보장한다는 사실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들에게 인적 자원을 제공하며 앞으로 2, 3년간 전쟁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끝까지 이 동원을 미루려고 할 것이고, 예를 들어 벨라루스인들을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러시아가 벨라루스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 계획이라는 인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벨라루스의 그로드노 지역에서 이른바 동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군인들이 징집 대상자들의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스 국방부에 따르면 아시메텀스키 지역의 군사위원회가 예비군들을 소환해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은 예비 집결 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훈련 과정에서 군사위원회를 보충하기 위해 예비군을 군사훈련에 소집하고 이후 이들이 훈련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집된 예비군들은 군사지식을 향상시키고 무기와 군사장비를 익히며 지휘관들로부터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벨라루스가 결국 제2의 전선이 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징후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수렁에 빠졌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에게 갈등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전쟁을 확대하기 위해 다시 벨라루스를 이용하려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군사 작전이나 나토 국가들을 상대로 한 작전을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은 유럽과 키이우에서도 알려졌고, 에마뉴엘 마크롱과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루카셴코에게 경고를 했으며 이는 공개적으로도 이루어졌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는 특히 벨라루스 영토를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드론으로 공격하고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더 가까운 새로운 전선을 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방어에서 우크라이나 군대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벨라루스는 반드시 공개적인 무력 충돌이 아니더라도 이웃한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한 작전에 동원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토의 방위 능력을 시험하거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공격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벨라루스 영토에서 폴란드를 향해 약 20대의 드론을 발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에게 벨라루스 경제가 항상 크게 의존해온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협상은 주로 루카셴코와 벨라루스 주재 러시아 대사 보리스 그리즐로프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들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전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급히 민스크에 도착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프랑스 대통령 에마뉴엘 마크롱이 5월에 루카셴코에게 전화를 걸어 약 1시간 반 동안 통화했습니다. 파리에는 벨라루스가 전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이 루카셴코에게 알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보좌관은 이미 이런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으며, 프랑스 대통령이 인용하자면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끌려들 경우 직면하게 될 위험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도 5월에 키예프가 이와 관련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당국자들 간의 협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정보는 모스크바가 벨라루스를 우크라이나나 발트 3국에 대한 잠재적 군사작전에 이용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주 젤렌스키는 루카셴코에게 레트로사이클 지역 내 러시아 중계기를 철거할 시간을 일주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인용하자면 스스로를 끌어들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키이우는 침략 행위를 제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편집자 주권 국가의 영토에 질서를 세우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질서를 세우겠다고 말한 젤렌스키의 무례한 발언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여러분께 이 유튜브 채널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이 영상에 댓글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패트리온도 구독해 주세요. 거기에는 패치 인사이트라는 비공개 커뮤니티가 있어서 유튜브에는 올라오지 않는 주제에 대한 독점적인 분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질문에도 답변을 드리고
질문과 답변 형식의 별도 스트리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한 번만 이 유튜브 채널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란에 다양한 방법과 형식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어떤 지원이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설명란을 확인하시고 구독과 채널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전쟁에 어떻게 끌어들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러시아는 벨라루스 시민들을 자국 군대로 끌어들이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연합 국가의 법적 구조 때문에 벨라루스인들을 자국 군대로 모집하려는 것입니다. 그 설립 조약에 따르면 러시아인과 벨라루스인은 동일한 시민권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론적으로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렘린은 더 나아가 동등한 권리가 동등한 의무도 의미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러시아 군대에서의 복무가 의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벨라루스인들에게도 이건 하나의 연합국가이기 때문에 함께 지켜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연구소의 분석가들은 경고합니다. 러시아 관리들이 벨라루스인들에게 러시아 군대나 모스크바가 통제하는 연합국가의 부대에서 복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한다면 벨라루스만의 별도의 군대, 즉 별도의 공동군대를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죠. 러시아와 함께 이를 연합국가 부대로 부르며 벨라루스인들이 복무하고 필요시 러시아를 위해 싸우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때 법적 근거는 민스크와의 별도의 합의 없이 오직 연합국가의 통일된 법률이 될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벨라루스가 사실상 합병된 영토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러시아는 그곳에서 전쟁을 위한 인적 자원을 끌어올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장기간 해외 순방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만남을 예고했습니다. 이 사실은 그가 벨라루스 총리 알렉산드르 트루친과의 회의에서 다소 신경질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루카셴코와 트루친의 만남 전체가 일종의 권한 이양 절차처럼 보였고 루카셴코가 정말로 오랫동안 벨라루스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벨라루스 독재자는 총리에게 다가오는 13번째 포럼 준비를 맡기라고 지시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지역 포럼이 내일부터 민스크에서 시작되는데 참고로 루카셴코 본인은 장기 해외 출장을 떠나기 때문에 직접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어제 6월 23일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연합국가로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크렘린에서 페스코프는 벨라루스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직접 민스크에 방문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와 회담을 가졌고 그 후 벨라루스 독재자인 루카셴코는 장기간 벨라루스를 긴급히 떠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식적인 이유는 푸틴과의 만남이지만 루카셴코 본인은 푸틴과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푸틴을 만나러 급히 갈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카셴코는 상당히 오랜 기간 벨라루스를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폴란드에서는 모스크바가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작극 형태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지도부의 또 다른 위협에 대해 바르샤바는 즉각 반응하며 크렘린의 행동을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하기 전 제3제국의 준비와 비교했습니다. 폴란드 외무장관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는 크렘린의 최근 비난이 러시아 영토 내에서 러시아 정보기관의 작전을 위한 정보적 기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공격의 구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시코르스키의 인용문입니다. 이것은 도발의 예고처럼 들립니다. 저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위장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대해 푸틴은 반드시 대응할 것입니다. 1939년 8월 아베르는 전쟁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글라이비치의 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폴란드의 소행으로 꾸민 공격을 조작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럽 외교관들이 우려하게 된 계기는 바로 전날 크렘린에서 군사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블라디미르 푸틴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만약 유럽 국가들의 영토에서 러시아 시설을 향해 드론이 발사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러시아가 유럽 국가들의 보복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렘린 수장 블라디미르 푸틴은 EU 지도자들이 모든 공격을 기술적 결함이나 우크라이나의 전자전 때문이라고 돌리면서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에서 발생한 드론 공격을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나토 국가들이 불법 무력 쿠데타로 집권한 키예프 정권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서방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며 군사 공격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지출과 자국의 급진적인 군사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나토와 유럽연합 국가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거짓 주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위 민주주의 서방의 행동 방식은 매우 단순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위협을 조성하고 우리가 자위와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한 뒤 곧바로 우리를 온갖 죄악의 원인으로 비난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자신들의 공격적인 정책의 지속과 공격적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고 익숙한 일입니다. 1941년 6월 22일 소련에 대한 기습 공격, 바로 그 배신적인 공격 이후에도 서방과 히틀러의 독일은 소련과 스탈린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집단적 서방에 대해 침략을 했다고 비난하려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주장은 아직도 준과학적 집단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강조하자면 러시아는 모두를 위한 평등하고 분리할 수 없는 안보를 일관되게 지지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각 국가의 군사적 안보를 확실히 보장하는 다급적인 국제관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어떠한 외부 및 내부 위협에도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푸틴의 발언에 앞서 러시아 연방 대외정보국은 5월에 우크라이나군이 라트비아의 5 군사기지에서 직접 드론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나토가 또 리가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틴은 어제 유럽이 대규모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유럽이 어떤 위협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자체에 대해 러시아 영토에서 러시아가 반드시 대응해야만 하는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유럽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규모 분석 방송이 바로 오늘 아침 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으니 꼭 시청하러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은 상당히 방대하며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또 하나의 소식을 덧붙이겠습니다. 6월 24일 밤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오렌부르크 가스 처리 공장과 러시아에서 유일한 헬륨 공장을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의 임무는 러시아 연방 영토 내의 지하 반란 조직인 체르나야 이스크라와 협력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 공장들은 전선에서 12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렌부르크 가스 처리 공장과 오렌부르크 헬륨 공장은 하나의 대형 단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스 처리 공장은 정제된 천연가스와 황을 추출하는데 이 황은 폭약과 흑색 화약 생산에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오렌부르크 헬륨 공장은 정제된 무항가스를 추출한 뒤 극저온 냉각 방식으로 그 안에서 가장 귀중한 성분 2가지를 뽑아냅니다. 이것은 헬륨으로, 즉 불활성가스이며 액체 연료 엔진, 로켓, 유도 시스템 등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에탄은 특수 플라스틱 합성의 원료로 쓰이는 핵심 성분이며 이 특수 플라스틱 역시 무기 생산에 사용됩니다. 자, 오렌부르크 가스 처리 공장은 1974년에 가동을 시작한 세계에서 가장 큰 가스 화학 단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때 안타깝게도 서방이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이 그런 거대한 시설을 만드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이것은 문서로 남아있는데
사실상 서방이 이 공장을 직접 지었고 모든 기술을 러시아인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시설의 용량은 연간 450억 입방미터의 가스입니다. 이 공장은 러시아에서 가즈프롬이 처리하는 전체 가스의 60%를 차지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굵직한 표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설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바로 그 러시아 내에 존재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에 맞서 싸우고 있는 파르티잔들이 이번 공격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푸틴에게는 이제 확전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확전하는 방법은 새로운 전선을 만들어 전쟁을 확장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푸틴이 벨라루스를 다시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게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벨라루스 영토뿐만 아니라 이미 분명해진 것처럼 벨라루스 국민들, 벨라루스 시민들까지도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러시아를 위해 싸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연합국가 창설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의 설명란을 꼭 확인해주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일회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패트리온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피치 인사이트 비공개 커뮤니티로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는 주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개인 질문에도 답변합니다. 그곳에서 질문 답변 형식의 비공개 스트리밍도 할 예정입니다. 방문해 구독해주시고 이 유튜브 채널도 응원해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꼭 댓글도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